안녕하십니까. GG 리더십 그룹의 정인호입니다. 오늘은 AI 시대 경영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과 같은 이런 시대에는 하루하루 자고 나면 경영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시대죠. 소위 뷰카라고도 하죠. 이런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경영의 게임의 판을 좀 바꿔야 할지, 어떻게 이 예측 불허한 시기에 도전적으로 경영을 운영해 나갈지에 대해서 솔루션을 두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먼저 요즘 MBA 학위의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불과 한 20-30년 전만 해도 MBA 하면 서로 다 지원하려고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졸업하고 나면 웬만한 그 글로벌 컨설팅 펌이나 글로벌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는 루트가 확실했었죠. 그런데 불과 한 15년 10년 전만 해도 이제는 MBA를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일 대학이나 듀크, 하버드, MIT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에서 유명한 스탠퍼드나 콜롬비아 대학도 정원이 미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졸업하면 취업하기 딱 좋은 전공인데 왜 요즘 MBA 경쟁이 떨어질까? 그 이유는 사실 이 MBA 학위는 20세기 초반에 자동차 분야, 즉 공업 쪽의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시작된 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MIT 경영대학원은 그 제너럴 모터스의 전 CEO인 알프레드 슬론의 이름으로 명명을 했고, 그 다음에 펜실베니아 경영대학원은 금속공업을 이끌었던 조지프 와턴의 이름을 따서 오늘날 운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 MBA 학위를 보면 재무, 생산, 인사, 품질, 마케팅 기능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으로 졸업을 해서 회사에 취업을 해보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 학생들을 다시 가르쳐야 된다는 근본적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비싸게 공락금 주고 졸업을 했는데 현장에서는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 지식이 된 거죠. 그래서 요즘 같은 산업을 중후장대형 산업이라고 하지 않죠. 굉장히 좀 경량화되어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나 에어비앤비 경우는 자산 경량화 전략을 취하거든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하나 없이 몇 조의 매출을 올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의 2020년도의 이익은 20세기 거대 기업인 시티뱅크와 월마트, 제너럴 모터스 이익을 다 합친 것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2020년대에 거둬들인 이익은 페이스북의 약 2배, 3배 이상에 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은 그 패러다임을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AOL, 아메리칸 온라인이라는 회사, 그 다음에 넷플릭스 이전에 대세가 되었던 산업이 있었죠. 블랙버스터, 비디오 카메라에 500원 주고 대여해줬던 비스 모델.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노키아, 코닥, 이런 기업들이 당시는 크대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흔적도 없이 다 몰락된 기업이었죠. 노키아는 아시다시피 플립형 휴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그 시대의 조류를 제대로 따라잡지 못했죠. AOL 역시도 전화 접속 인터넷에서 브로드밴드 전환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제대로 캐치하지 못해서 기업이 몰락된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는 최고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었지만 시대적 흐름을 제대로 따라잡지 못해서 몰락하는 기업들이 꽤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식도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구글의 CEO인 에릭 슈밋과 그 다음에 레리 페이지가 자이가스트 컨퍼런스에서 토론이 끝날 무렵에 어느 한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구글의 지속적인 성공을 이끄는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답변이 뭐였을까요? 레리 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경쟁사도 아니고 구글 그 자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혁신을 하지 않고 그 혁신을 도모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기업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마찬가지 애플도 4조 달러를 넘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그는 AI의 조류를 제대로 따라잡지 못해서 지금은 굉장히 좀 큰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애플의 성공의 위협이 되는 것은 바로 애플 그 자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솔루션 오늘을 두 가지를 말씀드리다고 했는데 가장 먼저 성과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과 관리, KPI 이런 이야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성과 관리는 이제 미국에서 시작되었고요. 1993년도에 일본에서 대표적인 기업인 후지쩌가 가장 먼저 도입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좀 나름의 성과가 있다, 나름 가치가 있네 라는 평들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전자가 IMF 외환위기 전후에 공격적으로 성과관리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웬만한 기업들이 성과관리, 즉 MBO라는 제도를 다 도입을 하고 있죠. 예.
웬만한 기업이 도입을 하고 있지만 과연 그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예를 미국의 대표적인 은행인 웰스파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웰스파고는 자산 규모는 4위권이지만 시가총액은 그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2026년 3월 기준에서 그 웰스파고의 시가총액은 한 2286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나로 한 305조 정도 되죠. 약간 좀 감이 안 오실 텐데 우리 국민은행의 시가총액이 한 5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5대 그 시중은행을 다 합친 것보다 웰스파고가 훨씬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웰스파고가 2000년대까지만 해도 잘 나갔을 때, 지금도 뭐 위기를 극복해서 잘 나가고 있지만 잘했던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교차 판매였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서비스, 상품을 한 개만 파는 게 아니라 한 고객에게 2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파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차 판매, 즉 은행에서 하는 교차 판매의 개수가 한 2.2개, 2.3개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근데 웰스파고의 가구당 교차 판매 상품 건수는 6.27개라고 이야기합니다. 4배가 넘는 수치죠, 그죠? 이렇게 이제 성장한 과정에 2011년 이후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직원들이 허위 계좌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도 막 10만, 20만 개가 아니고 200만 개 이상의 허위 계좌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고객들은 모르게 고객의 이메일이나 계좌를 가상으로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현금을 주고받고 하면서 매출을 끌어올리는 일을 하게 되었죠. 이게 이제 들통이 난 거야. 그래서 이때 당시 벌금이 한 1억 8,500만 달러였고요. 고객 환급 비용은 한 500만 달러, 해고된 고객 수는 한 5,300명, 전체 직원 수의 한 5분의 1 정도가 해고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거대한 기업이 불법을 저질렀을까? 그것은 바로 성과관리의 폐해라는 거예요. 당장 건수 올려와, 당장 영업해서 매출 올려라는 이런 압박이 워낙 강하니까 직원들끼리 허위 계좌를 만들어서 매출을 임의적으로 끌어올리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은 당연히 당시의 CEO였던 존 스탬퍼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이 스탬퍼가 상원 의원들 앞에 나와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 이런 어마어마한 스캔들이 터졌는데도 당신은 사퇴하지도, 당신이 번 돈 가운데는 단 한 푼도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당신이 책임을 진다면 취한 조치라고는 직원들에게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운 것이죠. 비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에 스탬퍼는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겠죠. 이런 게 바로 성과관리가 가지고 있는 폐해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단 이런 게 기업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특히 이제 1986년 그 1월 28일 아마 기억나실 분들이 있으실 텐데, 우주 왕복선 챌린저가 발사 73초 만에 폭파됐던 사건 아시죠? 승무원 7명이 전원 사망을 했고, 그때 입었던 그 금전적 손실만 해도 4,865억 원이었습니다. 이때 사고가 난 원인은 뭐였겠습니까? 바로 아주 단순한 고무 오링의 문제였거든요. 사실은 이 고무 오링의 문제는 발사 이전에 이미 연구원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위 상사분에 이야기하고 상사분이 조치를 해야 되는데, 상사분의 이야기를 듣고도 우리는 이미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 문제없이 해결했다, 큰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또는 귀를 닫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불상사를 가져왔고, 그러면 사실 이후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하는데, 그리고 나서 17년 이후 2003년 1월 16일 콜롬비아호 역시도 폭파하게 됩니다. 이 역시도 바로 고압의 연료에 세워놓은 가스가 문제였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성과관리 압박, 즉 이번에는 실패하면 안 된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압박이 부조리가 있음에도 그것을 덮어버리고 계속 가려고 하는 패턴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현재 성과관리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95%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단 6%만이 성과관리를 통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의 기업이 쓰고 있으나 제대로 효과를 발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제도인 거죠. 저의 주장이 아니라 여러분은 잘 아시는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성과관리에 부정적 인식들이 있습니다. 프레스트 리서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형적인 연간 반기 성과 평가 시스템은 비즈니스의 역동성과 실질적인 변화의 흐름을 감지해 반영하기 매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딜로이트 컨설팅에서도 현 성과관리 체계는 고성과를 유지하지 못할 뿐더러 구성원의 업무 몰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맥킨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래서
고민입니다. 아니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왜 이 제도를 그대로 운영을 하지? 그러면 대안은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면서 제가 이 강의를 만들게 되었고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어떤 일들일까? AI 시대에 한번 보시죠 여러분. 내적 만족감이 거의 없는 일, 또는 팀의 노력보다 개인적 노력만으로 성과가 책정될 때, 하는 일이 반복적이고 비창조적이며 표준화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판매할 때, 일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때, 표준화된 산출물이 있고 업무 전반에 책임감이 필요 없는 관례화, 개별화가 되었을 때.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런 일들은 KPI, 즉 성과관리 제도가 없어도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험을 했거든요.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한 기업과 도입하지 않았을 때의 기업의 결과물을 찾아봤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 AI가 이렇게 칼춤을 주는 그런 시대에 과거의 성과관리 제도가 그대로 유용한가에 대한 회의론은 지금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가깝게 우리나라 사례를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유업이라고 다들 아시죠? 그 코로나 때 남양유업이 불가리스라는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그때 이 회사에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코로나19를 77.8%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짝 실적이 올랐다가 언론의 문매를 맞고 매출이 확 떨어졌죠. 그죠? 예. 자, 그리고 그 이전에 2013년도에는 대리점 밀어내기 갑질 사건이 아마 있었을 거고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2019년에 창업자 외손녀의 부도덕성 논란이 있었고, 2006년도에는 대장균 분유 논란도 있었죠. 이때 이제 7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서 그 대장균이 100% 사멸한다라는 거짓 이야기를 하면서 또 언론의 문매를 맞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대표는 적극적으로 사과하면서 다시 그 악순환이 그대로 이어졌던 사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이유 역시도 바로 성과관리의 압박인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그 남양유업이 성과가 상황이 안 좋았을 때 이제 어떤 한 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의 매출액보다 50% 이상 더 올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목표를 잡고 내년에 달성해야 합니다. 라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수치인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이제 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반강제적으로 억압적으로 매출을 끌어올리는 것보다 지금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좀 더 내실을 더 다지면서 매출을 보합적으로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자마자 그 임원은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성과관리의 폐해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그 대안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기존의 성과관리 체계라는 것은 미션, 비전, 전략, 전략 목표, CSF,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 KPI, 이니셔티브, 이런 구조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비전에서 개인이 해야 될 R&R까지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직원 개개인에게 중요한 것은 비전일까요? 전략일까요? 아닙니다. KPI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을 해요. 즉 KPI를 100%, 120% 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KPI는 달성을 했는데 회사의 비전은, 즉 회사의 매출 목표는 그대로이거나 떨어지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왜? 회사의 비전과는 상관없이 개인의 KPI만 달성의 목표를 두다 보니까 이 비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달성 여부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는 거죠. 이게 지금 가지고 있는 KPI 중심의 성과관리 제도의 문제점이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건 KPI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전 달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세우는 대안은 VPI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전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비전, 전략 목표, CSF, KPI, 이니셔티브 이런 식으로 구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조 자체가 너무 복잡하니까 이제는 심플하게 비전, 전략, 그 다음에 KPI가 없습니다. 역할 기술, 이 3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비전이죠. 그래서 전체 직원들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느냐? 바로 비전 달성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구조 자체도 심플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목표가 아니라 회사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VPI 중심의 성과관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사례를 잘 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시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입니다. 그래서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은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고 가장 많이 이용되며 가장 수익이 높은 항공사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비전입니다. 그럼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 있거든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전 세계적으로 민간 항공기사가 가장 강력한 브랜드를 가지는 것, 두 번째 높은 가치의 선호 항공사가 되는 것,
그 다음에 무엇보다 매출액을, 수익을 끌어올리는 것. 요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뭐가 되느냐? VPI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 직원들은 이 세 가지의 전략 목표에 대한 부분을 할당을 받게 됩니다. 그 할당을 받고 나머지 R&R이 부여가 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인 사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스트라이크라는 의료 제조업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회사는 워낙 유명해서 우리 아산병원이나 세브란스 병원, 연대 병원에 가보면 스트라이크라는 CI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웬만한 기업의 병원에 널리 납품이 되었던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회사는 인공관절이나 수술 장비를 납품을 하는데, 이 회사의 특징은 뭐냐면 1979년부터 매년 주당 순이익이 20%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비전은 무엇이냐, 목표는 무엇이냐, 바로 주당 순이익 20% 증가입니다. 그래서 이 7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목표가 어겨지지 않고 지켜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시죠. 회사에서 그 10월 말 11월 이 정도 되면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죠. 바로 뭡니까? 내년에 매출 목표, 내년에 전략 목표를 짜는 것이죠. 그래서 각 부서별로, 각 디파트먼트별로 해서 너네 얼마, 너네 얼마, 너네 얼마 해서 길게는 뭐 2개월, 짧게는 한 달 이상 전 직원들이 막 머리를 싸면서 내년에 얼마 할 것인가를 매출 목표를 달성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다 R&R도 구성을 하죠. 그렇게 나와 있는 그 목표들이 다음날 봤을 때 제대로 지켜지던가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이 스트라이크라는 회사는 그런 행동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전, 즉 전략 목표가 매년 주당 순이익 20% 증가라는 것이 매년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략을 짤 필요가 없죠. 그러면 무엇을 하느냐? 그 2달 반, 1달 반 이 정도 기간에 전략 목표를 짤 시간에 바로 how to, 어떻게 이것을 달성해야 될 것인가에만 집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올해 매출 목표를 많이 일으켰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주당 순이익 20%를 해야 되니까 나머지 여번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다음 달 1월로 2월에서 발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는 1월 달에 발생할 것을 상황이 안 좋으면 좀 더 당겨서 매출을 또 끊을 수 있죠. 그래서 그 비전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니까 직원들 같은 경우는 운영의 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how to, 어떻게 하면 20%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런 묘미가 생기니까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노하우들을 서로 축적하면서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당시 이제 CEO이자 이제 회장으로 있다가 지금 이제 그 자리를 벗어나신 존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 상황이나 환율 같은 사업 환경에서 상관없이 우리 회사는 매년 주당 순이익이 20%가 목표이고, 그래서 매년 주당 순이익 20%라는 목표가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얼마를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 질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명확한 비전이 확실한 목표를 공유하고 실행 의지를 더 고취하는 선순환의 구조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비전이 설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일 하단에 있는 예전에 KPI와 비슷한 이제 역할 기술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역할 기술서의 내용은 뭐냐? 비전이 있습니다. 전략 목표가 있고 그 비전에 따라서 나의 역할들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를 관리한다. 예를 들면 미션, 비전, 핵심 가치를 활성화시킨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액티비티가 있고,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은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하고, 액션 플랜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건 나의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역할을 통해서 비전이 달성될 수 있느냐, 즉 캐스케이딩 되어서 비전을 달성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 같은 경우는 태스크를 구성을 할 때 과연 이것이 회사의 비전과 연계성이 있는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들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평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연말점 또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과거는 이제 KPI가 있어서 평가를 했는데 이 바뀐 VPI 구조도 평가를 하긴 해야 되죠. 그래서 뭘로 평가를 하느냐? 역할 기술서는 KBI로 평가를 합니다. 양적인 것보다 정성적인 지표로 평가를 하게 되죠. S, A, B, C, D 등급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S 등급 같은 경우는 전체 역할 기술서 각각 항목에 대해서 얼마나 탁월했는지, A 같은 경우는 자신의 방법으로 새로운 사항을 어떻게 발휘했는지 이런 등급을 나눠서 평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결과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매몰되어서 난 너무 잘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스트레스가 별로 없습니다. 평가의 적용 방법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역할 기술서의 핵심은 뭐냐면 A. 매뉴얼을 벗어나더라도 분노 고객을 달래기에 우선 집중한다. B. 매뉴얼에 따라 친절하게 응대 건수 KPI를 늘리기에 집중한다.
자, 어느 쪽이겠습니까? 중요한 건 바로 A죠, 그죠? 네. 그래서 내 KPI를 달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고객을 우선적으로 달래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내가 아닌 조직을 위한 행동. 여기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웰스파고 그 다음에 GM도 한때 성과관리에 굉장히 좀 매몰되어서 실패를 했던 기업인데 GM 역시도 이제 이런 VPI 중심의 역할 기술서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존의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고객 중심적인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여직원이 아마존에 처음 들어가서 직원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너무 고객 중심적으로 고객을 위해서 돈이나 행동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직원이 묻습니다. 아니 이렇게 다양한 행동들, 다양한 기능들을 계속 추가하다 보면 회사의 수익률, 매출액은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제프 베이조스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프 베이조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객이 원한다면 수익성은 포기해도 관계없습니다. Start with the customer and work backward. 고객이 우선이고 나머지는 그 다음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 아마존에 성과 지표가 있는데 500개가 있습니다. 500개 중에서 바로 400개가 고객과 관련된 지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역할 기술서의 이제 시선이 좀 바뀌어야 돼요. 내부 시선이 아니라 외부 시선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고객 교육 담당자 같은 경우는 내부 시선인 경우 직무별 3회 이상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인데 이것을 외부 시선, 즉 가치 중심으로 보면 직무 교육의 수준을 체계화하고 교육이 현업 적용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예를 들면 물류 담당자 같은 경우는 물량의 85% 이상을 일정대로 우리 창고에 반출할 것. 이게 이제 개인의 KPI 수준의 내부 시선이라면 외부 시선 같은 경우는 물량의 85% 이상이 고객이 원하는 기간 내에 제대로 전달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85%는 지표는 같으나 예전에 내부 시선은 내가 알아서 반출하는 것만이지만 이제 VPI 중심의 가치 중심은 고객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역할 기술서도 이런 식으로 다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콜센터 직원 같은 경우는 내가 시간당 20건을 전화했다. 이게 평가였다면 이제는 그 90%의 고객 이상이 한 번의 전화에 제대로 문제를 해결해 줄 것. 이런 게 이제 가치 중심의 역할 기술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목표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역할 기술서가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서류상으로 쓰긴 쉬운데 실제로 행동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워요. 예전에 2007년도에 인데브호 추진 로켓의 추진 로켓 폭이 얼마냐면 143.51cm였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과학적 근거와 원리에 의해서 그 폭이 정해져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건 아니에요. 이전에 이 143.51은 기차 선로 폭에 맞춰져 있던 수치였어요. 그래서 19세기 영국에서 마차가 처음 끌고 다닐 때 광산용 수레의 폭을 기준으로 삼았던 거죠. 그러면 광산용 수레의 그 폭은 또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되었냐 하면 그 2000년 전에 로마 도로에서 마차를 끌던 두 마리의 엉덩이 폭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첨단 산업을 달리는 오늘날 그 추진 로켓의 폭이 143.51이 바로 과거에 2000년 전에 두 마리의 엉덩이 폭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경로 의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경로 의존성을 굉장히 많이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줄을 서 있습니다.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줄 서 있는 여러분을 보시게 되죠. 이런 게 바로 경로 의존성입니다. 남들 다 하면 따라가는 원리. 그것이 합리적이고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맞겠다라고 해서 그대로 이어지는 행동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같이 그 AI 시대 환경이 변해진 상황에서 KPI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까 이런 이제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제 2대 CEO가 있습니다. 스티브 발머라고 이 사람이 빌 게이츠 다음으로 2대 CEO인데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수석으로 들어갔고 SAT 점수가 거의 만점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었죠. 이 양반이 사업을 했을 때는 빌 게이츠가 했던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답습을 했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현금 창출에는 큰 문제는 없으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지 못했던 거였죠. 그러다가 이제 제 3대 CEO인 사티아 나델라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했던 비즈니스 모델을 다 갈아엎고 오피스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모바일 퍼스트, 기존의 PC 버전에서 모바일로 전환을 하고 클라우드 퍼스트라고 해서 새로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에즈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상당한 매출을 달성하게 되고 특히 요즘은 이제 AI에 빠르게 이제 대응을 하면서 AI 산업에서 더 큰 매출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사티아 나델라가 그 자리에 앉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 산업을 KPI로 평가하면 과거 관점으로 미래를 진단하는 모순에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티아 나델라가 2014년에 취임 이후에 이런 경직된 조직 문화,
경직된 성과관리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know it all, 모든 것을 아는 사람에서 learn it all, 모든 것을 배우는 사람으로 체질 개선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역할주의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기존에 이제 KPI 중심의 성과관리는 내가 주어진 지표를 그대로 달성하면 100% 부여가 되었죠. 예. 자, 그러면 반대로 VPI 중심의 성과관리는 목표 대비가 아니라 비전 달성도예요. 비전 달성도가 평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포지션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 해당 직원이 다른 직원보다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굉장히 도전적이었고 굉장히 아이디어도 많았습니다.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그럼 점수를 더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비전 달성도의 비율을 60%, 그리고 공헌도 플러스 창의성, 이거는 40% 두는 거예요. 이 40% 포션, 뭐 30%, 40% 이건 조절할 수 있으나, 네, 이게 없으면 추가적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활로가 줄게 되겠죠.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을 플러스 알파 할 수 있는 주신을 주고, 중요한 건 여기서 비전 KPI가 아니라 비전 달성도에 대한 비율을 과반수 이상을 두게 된다. 이렇게 했을 때 대부분의 직원들이 비전에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후지츠, GM 이런 기업들도 VPI 중심의 역할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고 있고, 특히 이제 북미에서는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냐, 보상 격차의 축소, 집단 단위의 평가들을 이제 축소하고 있는 패턴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비전 달성과 개인이 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해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지금의 인사 관리, 성과 관리의 패러다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평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인간은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죠. 편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100%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미국의 그 응용 심리학에서 이런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관리자 4,492명을 대상으로 상사 2명, 동료 2명, 부하 직원 2명에서 이제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 결과를 보니까 62%가 평가자 개인적 특성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말을 잘했다든지, 예를 들면 서울대를 나왔다든지, 이런 식의 평가에 가산점을 더 줬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제대로 객관적으로 평가한 건 21%밖에 안 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부터 상쇄하기 위해서 요즘 같은 경우는 AI가 나와서 그런 편향을 줄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 인간은 이런 편향과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즉 KPI 중심의 평가를 하게 되면 이런 구조적 모순을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 어도비 사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체크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피드백을 하는데 아주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을 해요. 매니저와 구성원이 공동으로 역할 기술서를 작성을 합니다. 올해의 비전은 무엇이고 전략은 무엇인데 당신이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가를 적게 되고, 일을 하게 되죠. 일을 하면서 매니저, 동료, 협업 부서 중에서 수시로 피드백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최소 1회를 받는 거죠. 근데 실제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과관리 제도를 하게 되면 연말에 한번 형식적인 상담을 할 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피드백은 안 되는 거죠. 어도비 체크인 하는 이 제도는 분기별로 계속을 하게 되고, 필요하면 그때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더 추가해서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분기말 3개월 동안의 전반적인 퍼포먼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미팅을 공유하게 되죠. 어떻게 달성되었고 나의 성장 목표는 어떻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어가게 되고, 특히 이제 제도의 운영에서 독특한 점은 특별한 양식이나 HR 부서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운영의 방식은 각 부서별로 알아서 하게 되어 있고요. 이 HR 부서에서 무작위로 구성원을 설문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왜? 이것을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구성원들을 일부 무작위를 조사로 하면서 이 제도의 유효성, 실효성을 점검을 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생기고 나서 2009년도에 매출액이 한 110억 달러였거든요. 근데 2021년도에 150억 달러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퇴사율은 평균 대비 한 30% 감소되었고, 성과관리 절약 시간은 8에서 10만 시간, 1년간 말입니다. 절약되었고, 회사의 초점 비율은 10% 이상이 되었습니다. 자, 고무적이게도 AI가 지금 나와서 프리미엄 이런 매출액이, 회사 매출액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이 회사가 얼마나 운영의 면밀을 잘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티브 잡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 좋아하고 흥분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억지로 밀어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그 일이 주는 비전이 당신을 끌어당길 테니까요. 회사에서 중요한 건 KPI가 아니라 바로 비전 그 자체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쌍용 자동차는 항상 위기였죠. 그 위기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잘 모르실 분도 아마 있으실 텐데, 지금은 상호가 바뀌어서 KG 모빌리티로 바뀌었죠. KG 모빌리티로 바뀌기 이전 쌍용 자동차가 힘들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풀체인지라고 합니다. 바퀴부터 해서 지붕까지 다 구성이 바뀌어지는 것, 요 기간이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쌍용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잘 나가는 차가 예전에 그 렉스턴 코란도였죠. 렉스턴 코란도가 풀 체인지 되는 데는 16년과 8년이 각각 걸린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의 5년에 비해서 풀 체인지 되는 기간은 굉장히 많이 걸린다고 볼 수 있죠. 즉, 그러면 변화에 굉장히 둔감된 조직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전기차 같은 경우도 현대자동차는 거의 본격적으로 등장했던 시점이 2016년이었습니다. 근데 쌍용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토레스라고 해서 2022년도에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정식 출시는 2022년 7월 5일에 이루어졌고요. 굉장히 좀 늦었죠. 반면에 테슬라 같은 경우 전기자동차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죠. 이 회사는 언제부터 했냐? 2008년부터 전기자동차를 생산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쌍용 자동차의 위기의 원인 중에 근본적인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그 과거에 굉장히 좀 많이 팔았던 렉스턴이 2000년에 출시되었고요. 그래서 이 차를 처음 출시되었을 때 캐치프레이즈가 대한민국 1%였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1%인 사람이 타는 차. 당시만 해도 비용이 좀 비쌌죠. 나름 성공했습니다. 매출이 좀 꽤 올랐고. 그런데 시간이 지났죠. 2005년도에 수입 자동차가 자율화가 되면서 렉스턴과 같은 SUV 차량이 막 수입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렉스턴의 매출액이나 매력은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이제 2007년도에 현대 자동차가 베라크루저를 출시합니다.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그러면 렉스턴의 매출액은 당연히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렉스턴은 대한민국 1%라는 것을 계속 주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2011년 렉스턴 아웃도어 에디션을 출시합니다. 이 역시도 대한민국 1%라는 것을 주장을 하죠. 즉 뭐죠? 시대가 변해 갔으면 그것을 과감히 버릴 줄도 알아야 되는데, 당시 과거에 먹혔던 그 방식이 시대가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붙이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쌍용 자동차가 변화에 둔감하고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실패의 원인이 여기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기업 중에서도 최근에는 그 레이카, 알톤 스포츠, 착즙기 만드는 회사 아시죠? 휴롬, 이런 회사들도 당시는 어마어마한 수입을 가져왔었습니다. 그 레이카프 같은 경우는 침구 청소기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2007년도에 선보여서 2011년도에 300억 대에서 2014년도에는 1800억대로 올라갔습니다. 일본에는 당시 30조에 한 대씩 팔렸던 제품이었어요. 휴롬도 마찬가지였거든요. 2009년도에 300억 원이었다가 2015년도에 2300억까지, 즉 8배 이상 올라갔죠. 그러다가 레이캅, 알톤 스포츠, 휴롬 매출액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형태가 를 보이는 회사가 AT&T나 USS, 스탠다드, 엑스모빌 이런 형태 똑같습니다. 바로 뭐냐? 범용화의 덫입니다. 즉 우리 회사의 제품이 다른 회사가 카피할 수 있을 정도의 경쟁력이 약해진 거예요. 모방 제품이 된 거죠. 그러면 또 다른 B 옵션, 업그레이드된 다른 A 플러스 제품들이 나와야 되는데 기존의 제품을 밀어붙이다 보니까 회사가 몰락하는 형태가 있는 거죠. 이 기원전 65년에서 서기 8년에 활동한 고대 로마의 그 시인인 호라티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인의 평범함은 경멸받는다. 사람들도 신들도 평범함을 용서하지 않는다. 서점의 광고 전단조차도. 그래서 지금이나 옛날이나 범용화는 영원한 숙제이자 숙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영의 구루로 알려져 있는 탐 피트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배 플러스 10분의 1 현상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 질레트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질레트가 마하 3중날 면도기를 개발했습니다. 개발했던 기간은 한 7년 정도 걸렸어요. 비용으로 따지면 한 10억 달러 정도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팔렸죠. 근데 이게 이제 팔리다 보니까 다른 경쟁사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통업체인 아스다가 질레트와 비슷한 면도기를 단 2달 만에 개발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 10배 플러스 10분의 1 현상이에요. 제품을 개발하는 데는 그 오래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미투 제품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좀 단시간에 제품을 만드는 이런 현상들이 된다. 즉 범용화가 접어드는 시기는 굉장히 빠르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별로 범용화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유럽의 최대 경영 전략 자문회사인 롤렌버거에 따르면은 운송, 유틸리티, 금융, IT 이런 각 산업별로 봤을 때 범용화에 직면하고 있는 비율이 73%이고요. 근데 더 놀라운 점은 75%가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즉 범용화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 탈출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캐시카우를 그대로 누리다가 무너지는 형태로 가겠다라는 구조로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범용화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화면 보이시죠? 벌과 파리가 있습니다. 벌과 파리가 있고 뚜껑은 열려 있습니다. 그 뚜껑 쪽에 불이 켜져 있죠. 라이터가 켜져 있습니다. 그러면 벌과 파리 중에서 누가 더 빨리 이 병에서 탈출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벌입니다. 왜? 벌은 밝은 쪽을 출입구가 있다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제 병의 구조가 바뀌었죠. 불은 그대로인데 병의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벌과 파리 누가 더 빨리 탈출할까요? 정답은 예, 맞습니다. 파리입니다. 파리. 자, 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을 주장하죠. 우깁니다. 그래서 뚜껑이 저쪽에 있지만 빛을 향해서 계속 부딪히다가 사망하게 됩니다. 근데 파리는 이쪽 저쪽 빙 둘러봅니다. 그러다가 우연하게 뚜껑을 발견하고 탈출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범용화의 지식의 덫입니다. 즉 벌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바로 덫으로 작용해서 죽음으로 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지식은 이제는 과감히 벗어 던져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텀 소녀의 모험을 쓴 미국 소설가이자 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마크 트웨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경에 빠지는 것은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다.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이다. 언러닝이죠. 배우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지식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같이 AI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질문 하나 넣고 엔터키 치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주장해서 오늘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지식으로 경쟁력을 발휘하는 시대는 이미 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지식을 그대로 주장을 해서 몰락한 회사 구체적으로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인텔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반도체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죠. 반도체의 거의 공용 기업입니다. 그래서 인텔 인사이드라는 예전에 CPU를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매출을 좀 많이 벌였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무슨 시대가 되었습니까? PC 시대에서 모바일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소피아 3G라는 제품을 출시하게 됩니다. 모바일에 들어가는 이제 프로세스, 모뎀 칩인 거죠. 자, 근데 이게 제품 개발까지는 좋았어요. 시대적 변화에 부응을 해서 모바일 시대가 되니까 그 칩을 개발한 건 좋았는데 그러다가 2016년 4월에 사업을 철수하게 됩니다. 자, 어떤 문제가 생겼냐? PC에서 발생되는 그 CPU에서 발생되는 그 열은 냉각칩이 있어서 열을 밖으로 빼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모바일은 어떻습니까? 냉각칩이 없잖아요. 빼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피아 3G를 개발을 할 때 PC 방식의 운영을 그대로 도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즉 발열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제품이 생긴 거예요. 당연히 문제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겠죠. 그죠? 이게 바로 뭡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R&D에 대한 지식을 그대로 버리지 않고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막대한 돈을 들이고도 사업이 몰락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의 그 제프리 이멜트 전 회장도 조직 변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바로 폐기학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내가 경험해보니까 내가 예전에 배운 지식, 이것은 내가 라떼를 지향하는 그런 인물이다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것이니까 절대 그런 표현은 지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범용화의 덫에 빠지기 위해서, 즉 범용화의 인식은 언제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신 것처럼 범용화의 악순환 사이클이 있습니다. 1단계에서 8단계까지 보여지죠. 자, 그러면 범용화는 어느 단계에서 인식을 해야 될까요? 5단계일까요? 6단계일까요? 10년 전에 경영학 교과서에서는 5단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늦었습니다. 그래서 범용화의 인식은 언제 해야 되느냐? 바로 3단계 해야 됩니다. 회사의 매출이 올라갈 때, 수요가 급증할 때, 고객이 우리를 많이 찾을 때, 그때 이미 범용화를 인식을 하고 새로운 제품들을 개발할 수 있는 플랜 B, 플랜 C, 플랜 D의 제품들이 쭉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기업이 그렇지 않죠. 매출이 올라갈 때 자만에 빠져 있잖아요. 돈은 통장에 계속 이제 꽂히니까 거기에 재미를 보고 혁신할 수 있는 마인드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 회사가 정말 잘 나갈 때, 매출의 정점을 찍었을 때 이미 우리 회사의 제품은 범용화가 되었고 또 다른 제품의 혁신을 위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범용화의 덫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좀 사고의 방식이 필요해요. Inside Out Thinking이라는 게 있고요. 즉 안에서 밖으로의 사고, 반대로 Outside In Thinking이라고 있습니다. 밖에서 안으로의 사고입니다. 몰락하는 회사의 대표적인 특성들은 바로 안에서 밖으로의 사고를 봅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의 스킬,
우리 회사의 역량,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고객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는 거죠. 성공하는 기업은 밖에서 안으로의 사고를 봅니다. 아웃사이드 인 싱킹을 보는 거죠. 중요한 건 나의 생각이 아니라 고객의 생각, 고객의 관점, 고객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어떤 트렌드가 변화가 되고 있는지, 이런 고객의 관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보니까 우리 회사가 여기에 맞춰서 어떻게 제품을 개발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들이 그때그때 바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의 사고가 아니라 밖에서 안으로의 사고를 위한 노력들을 회사의 전략 방향을 설립할 때, 조직을 운영할 때, 인력을 육성할 때, 조직 문화를 구성할 때, 이런 모든 측면에서 밖에서 안으로의 사고의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을 잘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 3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자사의 제품 지식을 열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소비자를 MVP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소통을 많이 한 사람, 고객들과 소통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 말 그대로 팬클럽처럼 운영을 해서 구성을 하죠. 그럼 구성을 할 때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의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회사 운영에 반영을 하고 전략에 도입하고 이런 형태로 가게 되고요. 레고 같은 경우는 레고 아이디어스라는 게 있습니다. 레고 아이디어. 그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직원들이 계속 내는 건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고객은 전 세계적으로 깔려 있잖아요. 로얄티는 고객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을 가진 고객들이 아이디어를 레고 쪽에 제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레고 아이디어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상품화 되잖아요. 판매가 되면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판매 수익의 1%를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 자포스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럼 자포스 신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여러분께서 A 스타일의 신발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발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발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회사에서 그 신발을 팔지 않아요. 그럼 대부분 그 회사는 죄송합니다. 그 제품을 팔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알아보십시오. 라고 해서 끝나버리겠죠. 근데 자포스는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 제품은 우리 회사에서 판매하지 않지만 한 5분만 더 시간 주시면 그 회사 제품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발과 관련해서 의문이나 문제가 생기면 자포스에 전화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고객 중심, 밖에서의 안으로의 사고를 사업 전략으로 추진하는 대표적인 기업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1300% 성장을 했고요. 재구매율은 75%, NPS는 90%입니다. NPS는 뭐냐? Net Promoter Score라고 해서 순 추천 지수예요. 90%면 전 세계 1등입니다. 압도적인 기업이죠. 보통 이제 우리 통신사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SK 같은 경우는 NPS가 한 20에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 KT, LG 순으로, 특히 LG 같은 경우는 당시 거의 마이너스의 비율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NPS 90이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점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독특한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는 덕분에 2009년도에 아마존에서 자포스를 인수하게 됩니다. 12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당시 1조 5천억 원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단순히 신발 파는 회사인데 1조 5천 원에 인수된 거예요. 그러면 자포스는 무엇을 인수한 거겠습니까? 회사의 제조 경쟁력이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조직 문화를 인수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아마존이 고객 중심적으로 서비스를 지향하게 된 것도 바로 자포스 이런 긍정적 흐름을 많이 반영했기 때문에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프 베이조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객 중심적인 것을 강조를 하는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행동으로도 드러나기도 합니다. 한때 2017년 3월에 직원들 한 수천 명이 모인 그런 회의장에서 제프 베이조스가 나타났습니다. 연단에 서서 주장을 하고 나서 어느 직원이 묻습니다. 두 번째 날이 되면 어떤 날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프 베이조스가 항상 창업자의 정신, 첫 번째 날로 사업을 해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직원이 두 번째 날은 어떤 날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제프 베이조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날, 그 날은 정체의 날입니다. 정체는 의미의 상실로 고통스러운 절망으로 그리고 결국 죽음으로 이르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데이 1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아마존의 본사의 이름을 데이 1으로 해놨고요.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 제프 베이조스는 매일매일 직원들에게 데이 1처럼 일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 1처럼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 스타벅스 사례입니다. 스타벅스가 창업 초기에는 이제 잘 나가다가 2007년도가 되면서 경쟁사들이 우죽순으로 쏟아지죠.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엔젤리너스, 카페베네 뭐 이런 회사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영국 같은 경우는 코스타, 캐나다 같은 경우는 팀 호튼 이런 기업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매출액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죠. 그러다가 그 맥도날드에서 파는 그
맥카페라고 여러분 아시죠? 맥카페보다 커피 맛이 더 떨어진다라는 평가까지 받게 됩니다. 난리 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당시 이제 오늘날 거대 기업으로 만든 포워드 슐처는 전 세계 7,100개 매장문을 다 닫고 3시간 동안 교육을 다시 하게 되죠. 그래서 15,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급이 높은 임원급들은 다시 이제 리더십 교육까지 하면서 서비스의 마인드를 고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강조하죠. 데이 원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변화의 흐름을 캐치한 노력 덕분에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지금의 매출액이 국내 같은 경우는 한 3조 정도 되고요. 2025년 기준에는 글로벌 스타벅스 같은 49조, 매장 수는 한 4만 개 이상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법령화 되었을 때 원점으로 돌아가서 가치 제한을 설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고객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당신 회사의 제품이 법령화 되었습니다 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캐치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매출이 올라갔을 때 그것을 인식을 하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노력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나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두 가지를 좀 배웠습니다. 기존에 한 30년, 40년 지난 이제 성과 관리 제도는 이제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VPI, 비전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를 도입해야 된다. 그런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법령화의 뜻에서 벗어나라. 언러닝, 즉 폐기학습. 기존의 지식은 한계가 있다. 새로운 학습을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즉 밖에서 안으로의 사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